네, 이제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초심자를 위한 논문 작성의 기초와 토기정 이해라고 저희가 잡았고, 기본적으로 보건의학 분야에서 아셔야 되는 논문 작성에 관련된 사항들,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토기정에서 무엇을 보면서 어떻게 작성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팁들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 거고요. 목차 잠깐 말씀드리면 뭐 논문 작성 기초, 토기정 살펴보는 거 국내학술지 위주, 그다음에 저희 대학원 대학 학위 논문 토기정 위주로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논문 검색에도 필요하지만 논문 저자 키워드 선정할 때 메시라는 통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레퍼런스 관련된 작성법, 뭐 표절에 대한 얘기도 있을 거고,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툴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투고 저널을 선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학위 논문을 작성하시니까 따로 선정할 필요가 없지만 학위 논문 작성하시고 이후에 업데이트해서 또 학술지에 투고하시는 분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학술지를 선정하셔갖고 투고하시는 분도 있는데 투고 저널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요즘 많이 물어보시는 건 결국 논문 쓰는 거랑 AI 도구 활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의 뭐 교육은 따로 있습니다만 저희가 AI 관련된 교육이 이제 연구 주제 선정하는 거, 도구 활용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주요한 내용, 논문 시작하실 때 아시면 좋을 만한 내용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Q&A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에다가 많은 걸 넣다 보니까 또 페이지가 늘어났어요. 근데 시간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거고, 저희 그 도서관 교육 자료는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자료가 양이 좀 많고 내용이 많습니다. 매뉴얼처럼 사용하셨으면 해서 저희가 그냥 일반 PPT와는 다르게 내용을 좀 많이 넣어서 이제 필요하실 때 꺼내 보시라고 준비해 놓은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논문이란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내용으로부터 살짝 워밍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데믹 페이퍼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의미도 담고 있긴 한데 뭐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의를 살펴보면 일단 어떤 문제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적은 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대학원 수업하시는 분들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어 논문 작성법 교육도 들으실 거고 연구 방법론 수업도 들으시면 논문 어떻게 작성하셔야 되는지 교수님들한테 다 이제 배우시잖아요. 그다음에 뭐 꼭 재학 아니시더라도 논문 쓰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체계적으로 적은 글이다라는 학술적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글이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여기서 체계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정한 원리에 따라 통일 있게 질서 있는 것, 질서가 서 있는 것이라고 의미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일반 에세이하고 학술 논문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일정한 포맷에 따라서 통일성 있게 작성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APA라고 해서 이제 사회과학 쪽 매뉴얼, 퍼블리케이션 매뉴얼에서 이제 학술 논문에 대해서 내용을 좀 발췌해 보면 독창적인 연구 결과를 보고하거나 기존 연구를 검토하거나 아니면 이론적 접근 방식을 논의하는 학술 논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보건의학 쪽 그다음에 과학 쪽 이쪽으로 좀 많이 포커싱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주제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건의학, 간호학 포함해서 보건학 다 포함해서 그 보건의학 쪽 논문이 일반 다른 주제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논문을 발행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포커싱이 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결국에는 보건의학 뭐 과학 쪽에 기여할 목적으로 작성되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이 있고 규정들이 있고 이 규정에 맞춰서 잘 따라오시면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문에서 체계적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엔 논리적 구조성, 일관된 원리, 객관적 재현 가능성, 질서 있는 전개. 요 네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어서 요거는 사실 지금 논문 작성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잘 읽어보시고 일정한 틀에 따라서 전개가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알고 계시겠지만 학문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라는 것을 잘 어, 이해하시고 불필요한 서술을 피하고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단계로 제시해서 작성하시면 체계적인 논문을 작성하는 기본적인 사항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논문을 써야 할까요? 라고 이것도 제가 뭐 이론적인 내용이라서
길게 설명드릴 건 아닌데, 뭐 학위 논문 때문에 학위 논문 쓰시는 분들 있죠, 당연히. 근데 요즘에 학부도 논문을 쓰고 졸업하는 학교들이 좀 있고 많진 않죠. 학부는 학부 논문이 있고 이제 보고서 레포트와 다르게 학술 논문이라고 했을 때 학위 논문이 있고 보통 석박사 논문으로 많이 쓰시죠. 그다음에 그 외에 학술지 논문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고 연구 결과의 확산이나 학술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다음에 뭐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출판을 통해서 이제 내 연구에 대한 인정, 영향력 뭐 이런 것들을 받으시려고 하고 네트워크를 위해서도 작성하시는 것도 있고 진로 커리어 활용 뭐 다 이런 이유들로 논문을 쓰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 교육이 처음에 세팅이 될 때는 대학원에서 학위 논문 쓰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 그 외에도 뭐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알고 계셔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뭐 듣고 싶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초심자 세팅이라는 거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미 한두 편 이상 논문을 쓰신 분들은 요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실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이 있어서 교육 자료는 이메일로 발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줌에서 못 받으신 분들도 지금 제가 줌에 올려놓은 거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이메일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보건의학 논문 작성의 기초를 이제 강의하게 되면서 연구활동에 따라서 도서관에서 정보 영역이 뭐뭐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 건데요. 이제 리서치 사이클이라고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주제를 선정한 이후부터 논문을 작성해서 출간해서 이제 쉐어하는 단계까지 전체적인 리서치 사이클 안에 오늘 교육하는 내용이 이제 시작 단계에서 들으시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지지난주인가 대학원생이 알아야 할 학술 자료 검색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활용법이 나갔고 오늘은 초심자를 위한 논문 작성 기초, 그다음 투구 부정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요 내용이 들어갈 거고 후에 이제 제가 뒤에서도 Q&A 시간에 얘기할 거지만 그 외에 실제로 문헌 선행연구 자료 조사하는 거, 그다음에 뭐 데이터베이스 SR 쓰시는 분들 논문 작성법, 엔드노트 활용법, 저희가 서재관리 도구에서는 엔드노트만 써서 엔드노트 활용법 말씀드릴 거고, 엔드노트 얘기는 뒤에서 레퍼런스 작성 때 한 번 더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고하시려면 투고 저널 선정하셔야 되고, 이제 AI 사용을 워낙 많이 하셔서 요즘에는 AI 사용과 윤리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특강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고, 그 외에 내가 출간한 논문에 대해서 인용지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연구 분석, 연구 성과 분석 이런 것들도 사실 저희가 DB들이 있어서 관련 교육을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교육 일정에 올려놓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런 리서치 사이클 기준으로 저희가 이용 교육을 세팅을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필요한 논문 작성의 이 기초라고 말씀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건의학 분야를 포커싱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주제 분야를 할 이유는 없어서 저희 도서관 이용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보건의학 분야, 그러니까 간호학, 보건학, 의학 다 포함돼서 뭐 치의학까지 다 포함해서 그 논문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보건의학 분야에서 논문 처음 쓰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권고한 확인은 의학학술지에 게재되는 학술저작물 생산보고 편집에 대한 편집 및 출판에 대한 권고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ICMJ라고 해서 제공하고 있는 권고안이 있고 그 권고안이 의학학술지 편집위원회라고 하는 그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위원회라는 곳에서 발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권고안을 개발해서 업데이트를 정기적은 아니고 비정기적으로 뭐 요즘에는 AI 때문에 업데이트가 뭐 두세 달에 한 번씩 올라온 적도 있었고 1년에 한 번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사이트를 잠깐 열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긴 사이트에서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고 요 내용을 들어가서 보시는 것도 좋은데 저희가 도서 홈페이지에 사실은 올려놨습니다. 올려놔서 요렇게 생긴 권고안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원본을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내용 묵차고요. 의학학술지 편집위원회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위원회라고 해서 의편협이라는 곳에서 요 내용을
한글 번역본으로 해서 올려놓습니다. 근데 이게 누군가가 이렇게 비용을 받고 전문 번역을 하는 게 아니고 교수님들 중에서 출판윤리위원회에 계시는 교수님 중에서 이제 어, 봉사 약간 그런 걸로 이제 재능 기부하셔갖고 권고안을 어, 번역을 해서 올려뒀습니다. 그래서 최근 거는 2024년 1월에 개정되게 올라와 있고 그 이후에 원본이 업데이트가 되긴 했는데 내용이 크게 변하지 않아서 아직 한글판이 업데이트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 추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참고를 하시고 내용을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 이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모든 단행본의 보건의학적 논문 작성법, 뭐 이런 단행본 그 책, 도서의 기본이 되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 리서치 논문 작성 가이드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논문 작성의 기초라고 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서 파일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글 번역본, 원본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저자됨, 이해관계, 연구 및 출판윤리, 뭐 중부 출판, 이중계제 2차 출판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논문을 작성하는지, 그다음에 논문 안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AI 활용했을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까지 권고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규정이 될 수 없고 권고안이 되는 이유는 무슨 법적으로 무슨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 이제 편집인위원회에서 국제적으로 각 나라에 권고를 하고 각 나라 안에서 이걸 하나의 룰로 정할 수가 없고 각 학회나 출판사에서 이걸 수렴해서 각자의 투고 규정을 만들 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사항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런 뭐 저자됨 이해관계 오늘 이걸 다 말씀드릴 건 아니어서 기본적으로 논문을 작성하실 때 저자됨이나 공개해야 되는 내용들 그다음에 관련된 윤리사항 같은 것들은 자세한 사항들은 단체, 모의 편협도 있고 가편협도 있습니다. 저희는 의학학술편집인위원회, 과학학술편집인위원회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단체 및 규정, 지침, 사례 등을 거기서 모아놓고 뭐 발표 자료라든가 간행물이라든가 이런 걸 모아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구자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논문 시작하시기 전에 한 번씩은 읽어보시는 게 좋고 이 내용을 일일이 찾아보기가 힘들다 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도서관에서 뭐 논문 작성법 해서 단행본 도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읽어보시는 것도 처음에는 권해드리는데 그 내용의 기본이 되는 사항들은 다 이 ICMJ 권고안에서 활용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번에 이제 한글 번역본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ICMJ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지원 기술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된 거거든요. 사실 이게 한 3년 전부터 계속 언급이 됐는데 어느 나라에서도 이게 규정이야, 이게 법적인 제재야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각 나라에서는 어떤 이제 법적 사례들을 모아서 권고안을 AI에 대한 법적 사례들을 모아서 이제 학술 논문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권고 사항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ICMJ도 그래서 2024년에 그 권고 사항이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은 여기서 권고하고 그 외의 사항들은 각 학술지 투구 규정에 엄청 자세하게 출판사 홈페이지나 학회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 동일하진 않는데 그 기본적인 사항을 따르되 더 엄격한 저널이 있고 학회가 있고 조금 덜 엄격한 학회나 저널 출판사가 있다. 이 정도로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 읽어보시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여서 제일 중요한 거는 AI는 저자 명단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권고를 하기 시작했고 이게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전에 AI 막 챗GPT 막 뜨기 시작하고 그랬을 때 논문을 찾아보시면 저자의 챗 GPT라고 딱 박혀서 나온 논문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찾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될 경우에 저널 출판사나 학회에서 리비전 요청이 가거나 아니면 리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규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수용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아예 없지는 않은데 100%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사항은 저자 명단에 AI는 포함될 수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모든 연구의 책임은 이게 AI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인간에게 있다라고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투어 규정에서 이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이따 뒤에서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세한 내용 원문을 여기 이렇게 읽어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AI를 썼을 때 사용하는 공개된 범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 이런 건데 제가 쉽게 저한테 문의 많이 하시거든요.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AI 사용하셨으면 그냥 다 투명하게 공개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냥 뭐는 넣고 뭐는 안 공개하지 않고 이런 것들 따지시다 보면 어디 출판사에서는 걸리고 어디 출판사에서 안 걸리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AI 뭐 번역한 거, 뭐 철자법 확인한 거 이런 거 쓰지 말아 하는데 많아요. 많은데 그냥 AI 활용한 거는 날짜하고 뭐 활용했는지를 이렇게 기술해 놓으시고 논문에 작성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뭐 저자 자격 얘기는 했고, 그다음에 뒤에서 잠깐 얘기할 거지만 아직까지 AI로 생성한 이미지, AI로 편집한 이미지 전부 다 포함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게 만약에 문제가 안 되게끔 내가 쓰겠다면 이게 표절이 아니다라는 어떤 증빙을 해야 돼요. 저자가. 근데 AI가 만든 거에 대한 증거를 찾기가 제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메커니즘을 다 어떻게 확인해서 제출할 수도 없고 뭐 챗GPT 썼는데 챗GPT에다 내가 이거를 뭐 그림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로그 자료를 다 줘한다고 주지도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에 대한 부분은 AI 쓰시는 건 불가하다 학술 어, 그 논문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현 시점이고 이게 어느 순간에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분간은 이게 한참 유지되고 요 안에서 조금씩 변화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ICMG 아까 권고한 기본 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어서 우선적으로 AI 얘기를 먼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시고 내용을 들으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표절 얘기가 잠깐 나왔죠. 이제 학술 논문에서 표절 얘기가 어, 계속 나오죠. 이제 뭐 표절이 됐다. 그래서 뭐 철회가 됐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표절을 단순한 실수로 여기고 인정해주는 학술지는 없어요. 일단 표절이 걸리면 그게 어떤 형태라도 그냥 부정행위로 철회되고 그 연구는 이제 사장이 되죠. 활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논문 쓰실 때 표절에 대한 사항은 항상 생각을 하시고 내가 어디서 어떻게 무언가의 정보 아이디어를 가져오셨다면 거기에 대한 출처 확인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게 AI 일지라도 반드시 출처를 정확히 밝히는 것을 기본적으로 아예 생각하시고 논문을 쓰시는 게 처음 시작 단계에 필요하다. 이 기본 윤리는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몇 년 전에 잘 아시는 우리 아주 유명한 사건들도 있었고 뭐 연예인들 얘기도 있고 우리가 소위 농담 삼아서 저희들끼리 얘기할 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논문 없다고 얘기할 정도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용 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서 표절로 확인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이건 충분히 표절 아니게 넘어갈 수 있는, 작성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부주의 탓으로 연구 부정행위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좀 많이 안타깝지만 뭐 그렇게 결정이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 고유의 아이디어, 그다음 내가 실험한 어떠한 것이 아닌, 그러니까 새로 생성한 어떠한 것이 아닌 아닌 연구 내용은 출처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기초사항의 표절 얘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서 말씀드리고 넘어가는데 이제 표절 유형을 정리를 좀 하면 직접 표절, 의역 표절, 자기 표절, 데이터 표절 이렇게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 표절하면 절대 안 되죠. 남의 글 그대로 복사 대학생 때 레포트 쓸 때 가끔 할 수 있었던 일이 직접 표절인데, 그때는 뭐 인용정보 이런 거 출처 잘 모를 때, 근데 요즘에는 대학생들도 이런 거 직접 표절 안 합니다. 워낙 표절로 떠들썩했고, AI 쓰면서 또 표절 얘기들이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직접 표절은 있어서도 안 되고, 요즘에는 거의 없고요. 의역 표절은 좀 하시죠? 말만 바꾸고 출처 없음.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문장을 바꿔서 내가 쓴 거야라고 주장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 아시겠지만 출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당연히 출처가 있어야 되고 자기 표절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자기 표절로 체크가 안 되는 실험 논문들도 있죠. 왜냐하면 실험한 거에서 실험을 업데이트하거나 이러면 자기 표절이 아니라 그 내용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특히 메소드 부분에서 뭐 그런 걸 제외하고서는 자기 표절도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데이터 표절 당연히 안 되고 출처 없는 통계 인용 당연히 안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반드시 출처를 명확히 표기한다. 이게 사실은 가장 쉬우면서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고, 뭐 직접 입력, 간접 입력 방법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따옴표를 쓰나 안 쓰나 뭐 이런 얘기들이기 때문에 자기 논문 재사용 시에도 출처 표시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내 논문이니까 괜찮지가 아니라 내 논문도 출간되었으면 출처 표시를 정확하게 하시고 저희 도서관에서 표절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절관리 아이덴티케이트라고 하는 거 계정 신청하셔갖고 재학 중이고 재직 중이신 분들 다 계정 신청하실 수 있고 신청하시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물어보세요. 몇 프로 되면 표절인가요? 하시거든요. 없습니다. 그런 거. 몇 프로 없어요. 실험 논문 내 거 업데이트하면 뭐 표절 80% 이상 나오는데 그게 표절인가요?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보통 그냥 저희가 뭐 공식적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이제 업체한테 물어보고 여기저기 했을 때 적어도 20%에서 30%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게 뭐 공식적인 뭐 한계치 이런 건 아니고 뭐 데드라인 이런 건 아니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몇 프로가 중요한 거긴 한데 어디에서 내가 체크가 됐는지를 보시면서 수정하셔야 된다. 이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지 관리도 우리가 참고문헌 쓰는 거 굉장히 힘드신데 그게 힘들다는 게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라 복잡해서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이제 그걸 해결해 주는 처음에 좀 배우셔야 되지만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 활용하시면 훨씬 편리하게 레퍼런스 인용 관리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저희가 정기교육 매달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조금 매달 하니까 많이들 안 들으셨고 조금 바뀌긴 할 거지만 어쨌든 저희 뭐 유튜브나 뭐 엔드노트 프로 교육은 어디서든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어서 그거는 필요하실 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엔드노트가 한번 배우셔야 되는 단점이 좀 있어요. 왜냐면 오류가 나면 잘 해결이 안 돼서 좀 처음에 배우시고 한 번 정도 들으시고 교육을 이용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엔드노트를 안 쓰실 때 들으시면 잊어버리세요. 쓰시는 시점에 들으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번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으신데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연구 부정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는 거 우리 학술 연구하시는 분들의 뭐 숙명이니까 잘 참고하셔갖고 들으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표절하고 인용 비교 표예요. 어떤 게 다른 거냐라는 건데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돼서 제가 그냥 보기 좋게 표로 그냥 작성해 놓은 거고 형식 예시를 보면 뭐뭐에 따르면 하고 해놓은 다음에 출처 없으면 이게 이제 표절이라는 거죠. 이렇게 인용 정보 누구 거다 몇 년에 나온 이런 거 레퍼런스 리스트에 당연히 있겠죠. 뭐 이런 걸 기본으로 따라주시면 된다. 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인용 미숙지 해갖고 실수하시면은 너무 큰 그 결과가 나오니까 인용 방법 숙지하셔갖고 아까 말씀드린 서지 관리 도구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표절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워낙 표절이라는 게 논문 처음 쓰시는 분들한테 중요한 메시지여서 제가 이제 처음 초반에 기초 내용으로 ICMJ 권고안하고 표절 얘기를 넣어놨습니다. 지금부터는 투구 규정을 좀 살펴볼게요. 처음에 이제 논문 작성의 기초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시고, 논문을 이렇게 쓰는 거구나. 보건의학, 쪽 논문은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러프하게 아셨으면, 이제 실제로 내가 어디에 투구할지가 뭐 마음속으로 정해졌다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정해졌을 때 투구 규정을 살펴보시고 이해하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술지 홈페이지에서 당연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학위 논문은 학위 논문 투구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따로 있어서. 근데 이제 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지도 교수님에 따라서 조금 쓰시는 스타일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학위 논문 투구 규정이 대학원에서 제공하고 있긴 하거든요. 교학팀에서. 근데 그래도 지도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는 참고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요거는 투구 규정의 이해 저희 도서관에 올려둔 가이드 내용은 학술지 논문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Instruction for Author라던가 Guide for Author 해갖고 투구 규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간혹 되게 심플하게 나오는 학회지나 저널도 있고
아주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는 투고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내가 투고하려고 선정한 학술지가 정해졌다면 그 투고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작성을 진행하셔야 된다. 근데 기본적으로 매뉴스크립트를 준비하실 때는 원고 서식, 그다음에 원고 종류, 원고 구성 이런 것들은 확인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 확인을 안 합니다. 글꼴은 타임뉴 로만체나 에어리얼체 뭐 폰트 사이즈는 10에서 12, 라인 스페이싱 더블이냐 1.5냐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 투구 규정에 이게 기술이 되어 있다는 거는 이렇게 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춰주셔야 돼요. 근데 요즘에 온라인 서브미션이 워낙 활발하기 때문에 데스크 리젝이 막 80%까지 간대요. 근데 물론 내용이 되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논문이면 이런 것들 나중에 편집자가 수정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글에 아주 좋은 중요한 논문도 그래서 그러지 않아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논문을 쓰실 때 제일 첫 단에 나와 있는 이 매뉴스크립트 준비하는 내용을 한 번씩 꼭 읽어 주셔야 돼요. 요거는 처음에 세팅해서 작성하시는 것보다 다 작성하시고 한 번에 변경하시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타임리어만체나 에어리얼체는 우리나라로 하면은 바탕체나 굴림체 정도 됩니다. 외국에서 쓰고 있는 기본적인 폰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 사이즈는 10에서 10인데 뭐 정해져 있는 투고 규정도 있고 아닌 규정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없다. 아무 이런 얘기가 없다 하시면 기본은 타임 뉴 로만체 12포인트 더블 스페이싱. 요게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사실 라인 스페이싱 같은 경우는 더블이면 그 워드 파일 기준으로 그 줄 간격이 굉장히 넓은 편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예전에 온라인 서브미션 하기 전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뭐 우편으로 이렇게 보내고 했을 때 편집자가 받아서 빨간 펜으로 수정하기 좋은 이런 라인 스페이싱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바뀌지 않고 계속 유지가 돼서 요즘에도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 자세하게는 줄 맞춤이 양쪽인가 왼쪽인가 뭐 이런 거 언급이 되는 데도 있고 뭐 페이지 여백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이런 게 언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페이지 번호 삽입을 어떻게 하느냐? 보통은 하단 중앙에다 하는데 어떤 데는 오른쪽 상단에 하라고 되어 있고 근데 이게 최신 논문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보고 하시는 게 아니고 투고 규정 내용에 있으면 그 내용에 따라서 하셔야 된다는 거. 아주 기본적인 사항으로 읽어주셔야 되는 규정 내용이다, 서식 내용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뭐 원고 구성 요거는 이제 뒤에서 하나씩 보여드릴 거고 처음 타이틀 페이지부터 이제 피규어 레전드까지는 말씀드릴 거고 원고 종류는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건의학 분야에서 주로 쓰이는 논문 유형은 오리지널 아티클이 제일 많죠. 오리지널 아티클, 직내 보고 많고. 자, 리뷰는 지금 혹시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시스테마틱 리뷰나 메타아나리시스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반 리뷰, 내러티브 리뷰하고 시스테마틱 리뷰가 다르다는 걸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보통 우리가 리뷰라는 거는 전문가에게 편집자나 학회나 출판사에서 부탁을 해서 그 내용에 권위 있는 사람이 작성하는 게 보통의 리뷰고 또 다른 연구 방법론 중에 하나로 어, 체계적 문헌고찰이라고 있습니다. 시스테마틱 리뷰는 의뢰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저들을 모아갖고 기술 분석해갖고 결론을 내리는 하나의 연구 방법론이 따로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에 보건의학 쪽에서는 먼저 시스테마틱 리뷰 증례 보고 계속 많이 쓰고 계시고 원전 당연히 많이 쓰고 있고 시스테마틱 리뷰도 한 저널 한 호에 나오는 거에 한 3%?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 10개는 아니고 3%는 전체 등재 저널의 퍼센테이지니까 보통 한 호에 나오는 20개 정도, 30개 정도의 아티클 중에 한 두세 개 정도는 시스테마틱 리뷰를 받고 있는 학술 논문지가 많습니다. 학술 저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인은 하셔야 돼요. 시스테마틱 리뷰를 아예 받지 않는 저널도 있기 때문에 투구 규정에서 논문 유형을 어떤 것들을 수용을 하는지를 확인하시고 논문 유형을 살펴보시는 게 좋고 기본적으로 연구자가 생성한 정보들을 작성하는 거는 당연히 오리지널 아티클이고요. 증례보고도 많이 쓰시거든요. 증례보고 케이스 리포트 많이 쓰시는데 이제 보통은 케이스 리포트를 잘 받지 않고 케이스가 워낙 많아서 드문 사례 보고가 억셉이 될 확률이 높고 아예 받지 않는 저널도 있습니다. 투 규정 안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받지 않는 저널에 케이스를 내셨다 하면은 당연히 리젝이 되는 건데 그분은 이제 거기 그 저널에 다시 내기가 좀 그렇게 돼요. 아, 투고 규정도 읽지 않고 투고를 했구나라는 인식이 깔릴 수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고 제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테크니컬 노트나 레터 같은 경우는 저널에 따라서 많이 받는 데가 있고 아예 안 받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논문 유형을 살펴보시고 투구 규정 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투구 규정에서 어떻게 나오냐라고 예시를 들어서 좀 포맷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JKMS라는 의학 저널, 보건의학 저널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저널들이 워낙 많은데 이제 가장 많이들 보고 계시는 국내 저널 중에 JKMS로 투구 규정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은 이렇게 Information for Contributors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고 JKMS를 제가 예시로 든 이유는 투구 규정도 이렇게 업데이트가 굉장히 빨라야 해요. 사실은 이 편집자들이 하는 건데 어떤 저널 투구 규정 보면 업데이트가 언제 됐는지 모르고 기술이 되어 있지 않고 업데이트가 안 됐는지 최신 논문하고 투구 규정이 상이한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경우는 좋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잘 되고 있는 투구 규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AI 기술에 관한 거는 당연히 업데이트가 되어야지만 또 저자들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업데이트된 사항들 언제인지 좀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JKMS가 업데이트가 굉장히 잘 되는 국내 저널 중에 하나입니다. 투구 규정에 대해서. 이걸 예시로 가져왔고, 요렇게 살펴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스타일도 다 워드 파일로 제공을 해서, 그 열어보시면,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이렇게 템플릿 형태로 제공을 또 하고 있습니다. 템플릿 형태 오류가 나서 쓰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워드 파일을 작성하시면서 투구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템플릿을 사용 안 하셔도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 보통은 뭐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공개할 내용이나 뭐 그 어서 컨트리뷰션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다 있는데 지금 보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본문에 대한 포맷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뭔지 살펴보시면 뭐 순서는 저널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아티클 타입 내가 이 저널이 어떤 저널의 유형들 아티클의 유형들을 받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거 대부분의 토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티클 타입 어떤 것들을 받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고 아주 간략한 형태로는 초록이 몇 자 이내여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워드 리밋이 몇 자인지 테이블하고 표가 몇 개까지 수용이 가능한지 요걸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술 논문은 학위 논문에 비하면 엄청 짧죠. 우리가 사실 보건의학 쪽의 그 학위 논문은 뭐 인문학에 비하면 엄청나게 짧은 편인데 그거보다도 훨씬 짧은 게 학술지 논문. 그래서 우리가 요약하고 정리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걸 잘 하셔야지만 학술지 논문을 잘 작성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뭐 구조화된 초록이냐 아니면 그냥 한 문단으로 작성한 초록이냐 뭐 이런 것까지도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래픽 앱스트랙트가 거의 포함이에요. 제가 요즘 투구부정 보는 것 중에 그래픽 앱스트랙트, 그러니까 그 그림으로 된 초록 한 장짜리 인포그래픽처럼 만드는 그래픽 앱스트랙트를 작년까지만 해도 옵셔널로 본 투구부정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국내 저널도 그렇고 좀 많이 늘었습니다.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이런 것까지 참고하시면 투구 규정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보실 수 있는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저널마다 수용하는 원고 종류가 다르다는 거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거 글자 수 제한도 저한테 예전에는 누가 물어봤었어요. 자기가 3,000자까지인데 3,500자 넘게 썼다. 줄일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편집자하고 상의하셔야 됩니다. 뭐 아예 여지가 없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각 저널의 편집자에게 워드 리미트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고 합의를 보시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춰주시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널의 편집자들과 에디터들과 상의하시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자세하게 내려서 보면 여기 이 내용이죠. ICMJ 권고안을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다라는 게 우리 국내 보건의학 쪽 영문으로 된 저널 투어 규정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학술지는 이 내용이 다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ICMG가 제가 아까 권고안 처음 설명해 드린 게 이 내용입니다. ICMJ의 권고안은 꼭 확인하시는 거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논문 어떻게 쓰실지를 다 파악하실 수 있는 내용이다. 그다음에 논문 구성에 대한 거죠. 논문 구성. 여기는 나와 있죠. 더블 스페이싱으로 하고 11포인트로 해라. 얘는 11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림 숫자도 당연히 맞춰주셔야 되고 그리고 페이지 넘버를 쓰네, 뭐 줄번호를 쓰네 안 쓰네 이런 것까지도 사실 나와 있어요. 잘 읽어보시면 줄 번호
이제 피어 리뷰 하시는 분들이 잘 보시려면 이어서 매긴 줄 번호가 있어야 되죠. 그 몇 번 줄 번호에 뭐가 어떻게 리비전 요청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자하고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아무것도 언급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적인 사항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언급되어 있지 않았을 때 뭐 줄 번호를 넣는다 문제되지 않아요. 넣거나 안 넣거나. 근데 언급되어 있을 때는 그 언급에 맞춰주시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파일 포맷도 나와 있어요. 워드 파일 당연히 제출하셔야 되고 요즘엔 거의 없습니다만 제가 한 5년, 10년 전에 논문 검토할 때는 한글 파일들도 많이 저한테 검수 요청하셨거든요. 근데 한글 파일은 요즘엔 거의 안 씁니다. 엔드노트 자체가 한글하고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도 안 쓰시는 경우가 많고 요즘 이제 편집자들도 엔드노트나 서재 관리 프로그램 워낙 잘 쓰기 때문에 워드 파일로 제출하셔야 되고 해외 출가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워드 파일 쓰셔야 됩니다. 거기 한글 파일은 안 열리겠죠. 그래서 쓰셔야 되고, 그 한글에서 워드 설치하시면 맑은 고딕이 디폴트예요. 글꼴이. 근데 그대로 또 해외 보내시면 라인이 다 깨집니다. 레이아웃이 다 깨져서 볼품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글꼴도 맞춰주셔야 되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구성 중에 타이틀 페이지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즘에는 오키드 아이디라고 해서 저자의 아이디를 꼭 넣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내 논문의 홍보와도 연관이 있고 인용되기와도 연관이 있는 겁니다. 내 논문을 출간했으면 많은 분들이 읽으셔야 되잖아요. 읽으셔야 되기 때문에 오키드 아이디로 자기가 이때까지 쓴 논문이 뭐가 있는지도 좀 이제 홍보도 하시고 이럴 필요가 있고 이게 사실 다 링크아웃 처리가 됩니다. 이 저자가 쓴 논문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오키드 아이디를 작성하는 타이틀 페이지 작성하는 경우가 많고 이 언급이 없더라도 저는 작성하시는 거 권해드리고 논문 처음 쓰시는 분들 학술지 논문 쓰시기로 결정하셨으면 자기 오키드 아이디 만드는 거 권해드립니다. 필수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이름이 김이박 합치면 뭐 45% 이상 이래가지고 이름으로 우리나라 영문 이름으로 우리나라 저자 전화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완벽하게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문 쓰기 시작하신 분이다라고 하면은 오키드 아이디 포털에 그냥 치시기만 하면 무료로 아이디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만드셔갖고 나중에 논문 쓰실 때 타이틀 페이지 마지막에 오키드 아이디 같이 저자들의 정보 같이 넣는 걸 권해드립니다. 굉장히 관리하기 좋은 아이디, 뭐 리서치 아이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오키드 아이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성하시고 뭐 어디 소속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소속되어 있는 거랑 학위 정보, 뭐 그다음에 교신 저자 정보, 이메일 정보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타이틀 페이지에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타이틀 페이지에 펀딩 소스도 보통 들어가요. 타이틀 페이지를 별도로 내는 논문 저널들이 있습니다. 블라인드 돼서 피어 리뷰가 저자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보지 않고 논문만 보겠다, 내용만 보겠다 하는 저널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원래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타이틀 페이지를 같이 내게 되는 경우에는 본문 안에는 언급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이틀 페이지 안에 어디서 펀딩 받았다 이런 공개 사항도 타이틀 페이지나 본문 다 끝나고 하단에 따로 작성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런 언급이 없어야 되는 내용이 투구 규정에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하시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원받은 펀딩이나 이런 건 당연히 공개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작성해 주셔야 되고 러닝 타이틀이라고 해서 축약 논문 제목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몇 자 이내로 작성해라. 근데 뭐 디테일한 경우에는 제목이 15단어가 넘어갈 경우에 축약 논문을 써라. 이런 경우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좀 다양한데 어쨌든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확인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초록이랑 키워드인데 저자 키워드라고 해요. 초록을 쓰시고 이 논문이 어떤 키워드로 대표가 되는지 저자가 선정한 키워드를 초록 밑에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끔 한 30%의 저널에서는 저자 키워드를 아예 받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자기네들이 분류를 합니다. 논문을 받고 나서 통과가 되면. 근데 어쨌든 저는 저자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록 아래 저자 키워드, 내가 이 논문을 대표할 수 있는 학술 용어로 뭘 쓰느냐에 따라서 이 논문이 어떻게 비춰지는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기재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이렇게 투구 규정에 나와 있으면 당연히 쓰셔야 되는데 투구 규정에 메쉬라는
통제어로 저자 키워드 작성해라라는 게 우리나라 펀메드에 등재된 PMC에 등재된 펀메드 PMC에 등재된 논문의 거의 90%가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쉬라는 통제어도 잘 생각하셔갖고 통제어 검색할 때만 쓰시는 게 아니고 저자 키워드 선정할 때도 쓴다라는 거 오늘 기억하시고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이거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 거고 우리 성의교정 산학협력단에서는 이렇게 공식 명칭 학교 그다음에 병원, 8개 병원 공식 명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약간 잘렸는데 여기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그거예요. 그 공식 명칭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병원명 나오고 학교 이름 나오게끔 되어 있는 게 공식 명칭이고 교수님들 중에서는 연구비 지원 기관에서 연구비 지원 받으시려면 이 명칭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체크가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문제사항은 뭐냐 이렇게 보냈는데 출판사에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안 하고 사우스로 바꾸는 경우 있고 뭐 이런 경우 있어요. 그건 괜찮습니다. 그건 괜찮은데 우리 기관 내에서 필요한 부분은 이제 앞에 무슨 병원에 어떤 학교에 어디 위치에 있다. 요거까지는 이제 안내되는 공식 명칭으로 작성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코리아로 바꾸시는 경우 편집자가 코리아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사우스 코리아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저자가 낸 그대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조금 좀 혼란스러운 형태는 여러 기관에서 같이 논문 쓰신 분이 있는데 다 한국 기관인데 어떤 분은 사우스로 쓰고 어떤 분은 코리아로 쓰고 어떤 분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공식 명칭이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으면 그렇게 쓰는 게 맞는데 아마 그거는 편집자가 수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은 감안하시고 기관 내 공식 명칭을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것도 타이틀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요거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초록 하고 키워드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잠깐 더 설명드리고 일단은 텍스트로 넘어갈게요. 순서대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텍스트는 우리는 인마드 구조라고 해서 보건의학 쪽은 다 이 구조에 따라서 거의 95%이 구조에 따라서 과학적인 연구 과정을 직접적으로 구성해서 작성을 하십니다. 서론, 방법, 결과, 고찰, 결론. 그래서 이제 구글링 하시면 이제 대학생들이 논문을 어떻게 쓰나요? 라고 뭐 AI한테 물어보고 나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씁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서론, 다음에 아주 중요한 메소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결과와 고찰, 근데 고찰과 결론은 합쳐지는 경우도 많고, 결론을 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 구조는, 구성과 구조는 토교정에 100%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 ICMJ 권고안에도 나와 있고, 뭐 논문 작성법이라고 하는 단행본에도 당연히 나와 있고 투구 규정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어서 이 내용을 참고하셔야 되고 요 인마드 구조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ICMJ 읽어보시면은 또 나오는 얘기인데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학 쪽에서 통용되는 표준 구조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논문 볼 때 인문학 쪽은 사실은 히스토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건의학 쪽은 메소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어떤 연구를 했는가 물론 그 서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론도 중요한데 결론은 사실은 연구자가 나는 되게 긍정적으로 결론이 나오길 바라면서 연구하지만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메소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정리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게 보건의학 쪽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 인마드 구조를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아주 가끔 그 5%는 그 주제와 그 특성에 따라서 결과를 리절트를 먼저 보여주고 메소드를 쓰는 논문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있는데 그건 투구 규정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항상. 거기에 맞춰서 써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인마드 구조 하는데 뭐 결론을 먼저 쓰거나 이러시면 절대 안 되고, 당연히 맞춰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구 규정을 보시면, 이건 JKMS의 예시지만, 투구 규정을 보시면, 서론, 이제, introduction, method, result, discussion, 이렇게 나오는 게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여기에 conclusion은 합쳐서 쓰기도 하고 따로 빼셔도 되고,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conclusion을 쓰지 마라, 이런 얘기는 당연히 없기 때문에, 그런 아주 특이한 규정 중에서는 헤딩을 쓰지 마라, 뭐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conclusion 헤딩 쓰지 마라. 뭐 합쳐 쓰라는 얘기 같아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서, 그런 경우 있을 수 있다는 거 한 번씩 읽어보시고 논문 작성하시는 것도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놓치는 포인트는 요거는 이제 논문 작성하는 내용적인 건데 제가 어디서 책자에서 발췌한 내용 중에 요약해서 놓은 사항이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논문 쓸 때 교수님한테 많이 혼났던 부분, 이 메소드
그렇게 쓰면 안 된다 하고 왜 리절트에다가 자꾸 디스커션 얘기하냐, 해석은 디스커션에서 해라. 이거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 사실 다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 논문 쓰시는 분들 이제 서론하고 메소드 리절트하고 디스커션의 차이가 명확하게 있다는 것만 인지하시고 한 번씩 읽어보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우리 연구는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만 쓰시는 분 없으실 걸로 압니다. 대학원 이상이면 이렇게 당연히 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논문의 한계, 그다음에 의의 이런 것들도 마지막에 디스커션에 잘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리절트와 디스커션을 구분해서 논문 쓸 때 엄청 헷갈리고 힘들었습니다. 저 처음에 석사 논문 쓸 때. 근데 이제 선생님들도 처음 쓰시는 분들은 그러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관련된 자기 키아티클 논문을 많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누군가가 나와 비슷한 주제 연구를 하신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이 쓴 출간된 논문을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퍼런스 찾으면서 문헌 고찰하잖아요. 그때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참고하셔갖고 또 논문 작성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밑으로 이제 컨클루전까지 다 쓰셨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공개사항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규정에는. 그래서 뭐 감사액을 쓰시는 거, 그 다음에 공개사항, 뭐 내가 어디서 지원을 받았네, 뭐 IRB는 어떻네, 뭐 윤리 규정은 어떻고, 뭐 데이터 스테이트먼트는 어떻다 이런 것들을 쭉 쓰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ICMJ나 이제 보통 그런 권고안을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고 투어 규정에 조금 추격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공개해야 될 사항들은 다 공개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서 컨트리뷰션도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요즘에는. 그래갖고 어떤 그 예전에 그런 거예요. 요즘에는 많이들 안 그러시는데 유령 저자라고 아세요.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았는데 포함시켜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연구윤리, 출판윤리에서 엄청 이슈가 막 되면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많이 사라졌는데 그래서 이제 어서 컨트리뷰션을 어떤 룰에 맞춰서 작성하게끔 권고안이 막 제시가 됐고 그 어서 컨트리뷰션에 대한 하나의 포맷이 이 크레딧이라는 포맷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 크레딧으로 들어가 보시면 잠깐 사이트를 보여드릴게요. 요거 크레딧이라고 치시면은 구글에 크레딧이라고 치시면 신용카드가 나오고요. 크레딧 스테이트먼트라고 치시면 이제 사이트가 들어가지는데 크레딧 텍사노미라고 했고 어, 요렇게 구분해서 작성해라. 이것만 저자로 인정한다. 이런 거고 잘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룰을 이렇게 기재해라 라고 아예 명시 디파인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게 조금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시면 추구하시려는 저널에 크레딧이 언급되어 있을 경우에 최신 논문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게끔만 되어 있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액놀러지먼트로 갑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외에 뭐 감사액을 뿐만 아니라 저자 기여도 그다음에 공개 사항들 공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각각 사항들은 그 논문 본문 뒤에 기술해 주시면 되고 기술한 내용들은 투고 규정하고 최신 논문을 살펴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포맷은 레퍼런스죠. 레퍼런스 작성하는 게 굉장히 세세하게 적혀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뭐 구두점 하나까지도 어떻게 써라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논문 이제 형식 검수하는 일을 오래 했는데 좀 이게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통일된 두 가지 형태에서 파생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참고문헌 기술법이 각 투고 규정마다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몇 명까지 쓰고 애돌 처리해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페이지는 풀 페이지를 다 써라부터 해갖고 엄청나게 많은 그 규정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국제적인 뭐 스타일 규정들이 있어요. 책이 굉장히 두껍고 APA 스타일도 굉장히 두껍고 온라인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쓰는 거는 밴쿠버 스타일이라고 해갖고 MLA 스타일인데 메디칼 부분 근데 그것도 굉장히 책자가 두껍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 규정들에 따라서 표준화된 정보로 작성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되게 좀 힘드신데 이게 왜 힘드냐면 어디 사이트에서 읽다가 레퍼런스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거든요. 내 논문에. 그러면 그렇게 각각 붙여 놓으시면 레퍼런스 스타일이 다 틀려요. 20개면 20개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변형시켜주는
거가 서지 관리 도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퍼런스 부분은 엔드노트 할 때, 또 한 번 더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투구 규정 안에서 레퍼런스를 상세하게 보셔야 된다.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게 거의 90% 인용하는 게 저널 아티클, 8, 90%. 그다음에 가끔 단행본, 책 형태. 그다음에 요즘에는 인터넷 정보 인용도 많이 합니다. 웹페이지 인용이라고 해서 뭐 통계청 자료는 이제 북으로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웹페이지 인용. 그러면 이 웹페이지 인용 형식은 이렇게 작성해라고 이제 안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시로. 언제 어세스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웹페이지는. 그래서 어세스를 언제 했다 이렇게 기술해라고 하는 것까지 투구규정에 나와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어떤 저널을 봤는데 투구규정이 이렇게 상세하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기본적인 그 포맷에 맞춰주시면 되고, 최신 논문을 봤는데 다들 들쑥날쑥해요. 그럼 가장 최근 논문을 기준으로, 어쨌든 그게 통과가 됐다는 얘기니까 그걸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투구유제 없다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최신 논문도 잘 살펴보시면서 포맷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피규어하고 테이블에 대한 얘기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근데 뭐 표는 당연히 그림으로 하시면 안 되고 수정할 수 있는, 편집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되는데 따로 제출하실 수도 있고 별도의 파일로, 아니면은 본문 안에 포함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제 그러신 경우 많이 없는데 본문 안에 표가 1, 2, 3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잖아요, 언급이. 근데 마지막에 별첨에는 그게 막 섞여서 테이블 번호가 달리 되어 있다던가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별거 아니지만 잘 활용하셔야 되고, 우리가 최신 논문 잘 확인해 보시면 표는 세로선을 안 써요, 기본적으로. 보건의학 쪽에서. APA 스타일이고 MLA 스타일인데 그 가로줄만 쓰는데 가로줄도 3선만 씁니다. 최상단, 제목단 아래, 최하단. 이게 이제 통상적인 작성법. 그다음에 투고기장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세로선은 잘 안 써요. 근데 최근 논문 보니까 음영이 잡혀 있더라. 근데 그거는 편집자가 편집한 겁니다. 내가 음영을 잡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고, 뭐 PPL 작성하실 때 소수점 유의하셔야 되고, 그 표 안에서 뭐 스페이스 처리랑 엔터 처리하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는 거, 그런 것들도 투구규정에 나와 있을 수 있어서, 마지막은 각주 처리 어떻게 하는지도 사실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표 안에 각주를 A, B, C 소문자로 하는, 위첨자 소문자로 한다던가 기호로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원래 P밸류 앞에 아스테리스크라고 해서 별표가 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표의 통상적인 각주는 영문, 소문자, 위천자입니다. 그걸 많이 써요. 왜냐면 P밸류가 헷갈리니까. 근데 어떤 저널은 P밸류가 아스테리스크를 쓰니까 그 이후에 기호들을 각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단위, 약어, 그다음 풀이 뭐 이런 것들 확인하셔갖고 편집이 가능한 형태로 제출하시는 게 테이블에서 가장 중요하고, 피규어는 제일 중요한 게 저장 형식, 그 다음에 해상도예요. 해상도는 300dpi 이상으로 하는 게 통상적인 기준입니다. 언급되지 않아도. 해상도가 떨어지면 실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100% 리비전 옵니다, 테이블은. 근데 요즘에 600dpi까지도 언급되는 투구량이 늘어났어요. 워낙 기술도 발전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미지 생성하시는 것도 굉장히 주의하셔갖고 작성하셔야 된다. 근데 AI 쓰시면 안 된다. JKMS도 AI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투구 규정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인하셔갖고 대부분은 표는 별도의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 이름까지 어떻게 저장해라라는 것도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투구 규정이 천차만별이어서 조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JKMS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구성을 간단하게 본 거고요. 포맷 중심 학위 논문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 대학원, 보건대학원 규정이 이렇게 대학원 홈페이지에 논문 자료실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간호대학원, 뭐, 임상치과대학원, 그냥 일반 대학원도 다 이렇게 논문 자료실이 각각 있거든요, 홈페이지가. 거기에 올라가서 보시면 이렇게 템플릿하고 규정이 업데이트된 게 올라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 여기도 보면 간단하지만 타임류 로만체를 써라, 글자 크기 어떻게 해라, 줄광력 어떻게 해라,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이게 글로벌한 기준이어서 그렇고, 약어, 초록의 약어 쓰시면 안 돼요. 그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초록의 약어 쓰면 안 되고, 제목의 약어 쓰면 안 되고. 근데 제목의 약어를 반드시 써야 되는 경우가 있죠.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쓰시고 나서 나중에 뭐 언급하셔야 되고, 뭐 이렇게 사용하는 용어기 때문에 언급하셔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하셔야 되고, 구성 나와 있고요. 똑같이 나와 있고, 이제 어떤 형식으로 작성하는지도 상세하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 문헌도 짧지만 어떤 식으로 작성해라라고 예시에 맞춰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저널 아티클, 학술지 논문에 어떻게 써라. 그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발간되진 않았지만 EPUB으로 나온 논문, 그러니까 번호 정보 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그 이제 DOI 정보를 넣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호 정보 페이지가 없이 EPUB으로만 먼저 온라인으로 공개된 경우에는 기술해야 되는 다른 또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고 규정 안에서 다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투고 규정 템플릿을 저희 도서관에서 같이 만들었고, 그래서 아마 투고 규정 템플릿 안에 엔드노트랑 연계되는 부분을 저희가 세팅을 다 해놨기 때문에 아마 학위 논문을 쓰시게 된다면,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저희 대학원 학위 논문을 쓰시게 된다면 요 템플릿을 사용하시고 템플릿하고 연계된 스타일 파일을 같이 활용하시면 논문 작성하실 때 참고문헌 쓰시기 훨씬 수월하다. 오류 같은 거 저희가 다 잡아갖고 템플릿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조금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구성은 다 말씀드렸고, 이제 다음 섹션으로 메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이 메쉬에 대한 얘기는 사실 초록 작성에 있어서 저자 선정 키워드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초록 밑에 저자 선정 키워드를 메쉬용어로 작성해라 라고 특호 규정 안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학위 논문에도 그래요. 영문, 중심 단어는 메쉬 용어로 참고하여 사용한다. 권고 아니에요. 왜냐면, 왜 권고 아니냐면, 메쉬 용어가 전부 다 커버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검색했는데 메쉬 용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간호학 전공하신 선생님들은 메쉬 용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좀 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메쉬 용어로 선정을 하되, 없는 경우에는 그 필드에서 많이 쓰고 있는 대표적인 용어로 작성하시게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이 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보통 초록 뒤에 밑에다가 내 논문을 대표하는 용어를 한 3개에서 10개 정도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에 유용하게, 그러니까 독자가 내 논문을 검색해서 쓸 때 대표되는 용어를 선정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쉬 키워드로 권고하는 사항이 많아요. 논문은 나오면 독자가 찾아서 읽어야 되는 게 중요하고, 독자가 찾아서 읽기 시작하면 그 논문은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인용이 되면 누가 좋으냐? 저자도 좋고, 출판사도 좋습니다. 저널에 그 지표가 올라가기 때문에, 영향력 지표가 올라가기 때문에 인용이 많이 되면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메쉬가 하는 역할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메쉬라는 것 자체가 의학학술 용어로 구성된 통제어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대표 용어를 찾으셔서 쓰시기에 또 용이합니다. 중심 단어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뭐 논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발췌한 건데 같은 내용이라서 넘어갈게요. 근데 여기서 제가 140종 투구 규정 확인해 봤더니 85.7%가 메쉬용으로 선정해라 라고 나왔더라 라는 내용을 쓴 겁니다. 그래서 왜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많은 논문 안에서 언급이 됐거든요. 선생님들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메쉬 통제어 권고가 85.7% 정도 있더라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메쉬에 대한 내용은 펀메드 검색 교육을 한번 들으시길 권해요. 나중에 선행연구자를 조사하실 때 시간 되시는 분은 저희 펀메드 교육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교육할 수도 있고 다른 선생님 또 있거든요, 교육하는. 그래서 누군도 상관없이 교육을 들으시면 정확하게 검색을 하시는 것도 배우실 수 있고, 그다음에 저자 선정 키워드를 메쉬텀으로 어떻게 작성하는지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들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오늘 교육에서는 저자 선정 키워드를 메쉬용으로 선정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 선정한 저자 키워드가 메쉬에 있는지 메쉬 데이터베이스를 보시는 방법이 가장 제일 그냥 빠른 방법이고, 뭐 없는 경우에는 없다라고 그냥 인정하시고 다른 용어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유사 주제 아티클에 부여된 메쉬 용어가 뭐가 있는지를 좀 보시면 됩니다. 펀메드에서 검색해 보실 수도 있고, 다른 논문의 저자 선정 키워드를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내가 연구하려고 참고하고 있는 키 아티클들의 초록을 긁어다가 메쉬 온 디맨드라는 사이트에다 붙여서 추천되는 메쉬 키워드를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요거 많이 쓰시는데, 메쉬 온 키워드라고 펀메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제어의 집의 하나의 툴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내가 관련 있는 논문을, 잠시만요. 관련 있는 논문에 초록을 붙여다가, 제가 껐나 봅니다. 초록을 붙여다가, 초록을 붙여다가 여기다 서치 누르시면 메쉬, 키워드 여기 추천해 주는데, 제가 캡처한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초록을 붙여서 서치하시면 여기 메쉬 텀을 추천해 줍니다. 여기서 나하고 관련 있는 메쉬 용어를 저자선정 키워드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단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메쉬 온 디맨즈라는 툴이 넓은 범위에서는 AI가 맞아요. 예전에 그 내추럴 랭귀지랑 매칭시켜갖고 빈도수나 뭐 이런 거 따져갖고 하는 AI는 맞는데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생성형 AI의 기능은 없습니다. 추론적인 기능이 없고 면책사항을 보시면 주제가 아닌 제목과 초록의 텍스트만을 기반으로 중요도, 빈도수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나온 추천 용어다라는 걸 안내사항에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용어가 100% 나의 연구의 주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쉬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시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처음에 메쉬 용어를 어떻게 검색할지 잘 모르시겠으면 관련이 아주 많은 논문의 초록, 원문을 다 붙이실 수는 없어요. 그 바이테스 제한이 있어갖고 초록 정보를 넣으시고 메쉬에서 추천된 용어를 확인하시는 건 제가 권해드립니다. 이걸 잘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고 나중에 내 논문에 초록이 작성되시면 내 논문의 초록도 여기서 돌려보시는 거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자 키워드 선정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AI 얘기 잠깐 할게요. 뒤에서도 할 건데, 이제 저자 선정 키워드 관련돼서, 생성형 AI로 저자 선정 키워드 하면 안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뭐 요즘 생성형 AI 너무 좋잖아요. 저는 논문 쓸 때 생성형 AI를 충분하게 활용하시는 건 권해드립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개인정보나 연구에 중요한 정보 넣으시는 건 절대 안 되시고 당연히 안 되시는데 내가 어떤 주제로 연구 논문을 쓰고 있어. 그와 관련된 뭐 자연어, 통계어, 키워드 좀 선정해줘. 아주 잘합니다. 아주 잘 추천해 주거든요. 그런 거 하셔도 되는데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100% 정답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저자의 체크가 반드시 필요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현 상태가 그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챗GPT는 학습을 해야지만 나오는 건데 최신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반영을 실시간으로 할 수가 없어서 거짓말을 좀 합니다. 할루시네이션이 나와요.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있어서 활용을 하시되 메시온 디맨드랑 같이 이렇게 같이 보시는 걸 권해드린다라는 겁니다. 이 매핑하는 검증 과정이 아직까지는 필요합니다. 이게 똑같아요. 내가 뭐 연구하려는데 관련 논문 좀 검색해줘. 판매대에서 검색하려고 하는데 검색식 좀 작성해줘. 답은 정말 잘 나오거든요. 근데 검증이 필요합니다. 검색식도 좀 이상하게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는 계속 요 자료 만들고 뭐 이런 쪽으로 공부해서 계속 또 챗GPT랑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챗GPT는 제가 뭐 얘기할 건지 알아요. 그래서 질문 작게 해도 쌓여있는 데이터로 막 답을 막 해줍니다. 선생님들도 아마 자기 메이저 계속 챗GPT나 제미나이에 넣어놓으면 그렇게 해줄 건데, 그치만 그게 다 정답은 아니라는 거. 생성형 AI를 쓰시는 것 자체를 뭐 이제 부정하고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쓰시느냐, 그다음에 어떤 오류가 있어서 문제가 되느냐 정도는 이해하시고 쓰시는 걸 권해드리고, 통제어 추천 엄청 잘해줘요. 저도 이제 최근에 교육자를 만들면서 뭐 비만 학회 관련된 그 가이드라인 관련돼서 검색하는데 고단백과 고칼로리에 관련된 메시 용어 좀 뭐 찾아줘 이렇게 했어요. 그때 쭉 표로 정리해서 주더라고요. 제가 표로 정리하는 거 좋아하니까 얘 제가 표로 정리해달라고 안 해도 이제 표로 주는데 이게 쭉 보다 보니까 조금 이상해서 이런 메쉬 용어가 있었나? 라고 해서 보니까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할루시네이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만약에 저자선정 키워드에 작성하시면 이거는 어 좋은 효과를 전혀 누리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매핑을 꼭 하셔야 되는 거 말씀드리겠고 제미나이도 똑같습니다. 저 제미나이 챗GPT 다 유료로 쓰는데 할루시네이션하고는 상관없는 사항이어서 이것도 좀 이상해서 보면은 찾아보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생성형 AI가 학술 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100%뭐 대체해주고 100%의 정보를 준다라고는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월 단위로 이걸 항상 체크해서 교육 자료를 수정하는데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그건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차세대 메시 데이터베이스를 좀 잘 활용해 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선행 연구 자료 검색하실 때도, 그다음에 저자 선정 키워드를 선택하실 때도 그 부분은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참고 문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메시 얘기 좀 많이 했고, 이제 참고 문헌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투구 규정 봐야 된다라는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고, 그 참고 문헌 작성 형식의 이해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구할 학술지의 규정을 준수해서 작성하는 건 기본 사항이고, 자, 보건의학 분야는 참고 문헌 형식이 크게 두 가지에서 이제 파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밴쿠버 스타일이라고 해서 뭐 NLM 스타일, 그다음에 AMA 스타일, MLA 스타일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보건의학 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논문 보면 본문 안에 1, 2, 3, 4, 5 이렇게 들어가 있고 레퍼런스 넘버 1, 2, 3, 4, 5 이렇게 찍혀 있는 게 그냥 밴쿠버 형식입니다. 이게 아마 밴쿠버에서 회의를 해서 밴쿠버 스타일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밴쿠버 형식, 우리는 NLM 형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하나 쓰고 있는 거는 사회과학 쪽에서 많이 쓰고 있긴 한데 APA 형식이라고 해서 하버드 스타일인데 간호학에서 좀 많이 써요. 간호학에서 아직 좀 많이 쓰고 있고 요거는 사실 차이가 뭐냐면 밴쿠버는 이제 보건의학 쪽 논문은 사실은 예전에 어땠다라는 히스토리컬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고 현재 지금 최신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건의학 논문 쓰실 때 레퍼런스는 2년 안에 있는 걸로 쓰시라는 그 편집자들의 투고 그 권장 사항도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APA 스타일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보건의학 쪽에서도. 예전에 누가 말했던 어떤 이론에 의하여 그게 이렇게 발전됐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하버드 스타일 같은 경우, APA 스타일 같은 경우는 어서 데이터 형식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본문 안에 어서하고 컴마하고 연도가 찍혀 있는 인용 번호가 있고 밑에는 알파벳 순으로 솔트가 되어 있습니다. 저자별 알파벳 순으로.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는 그 저자가 그 해에 언급한 어떤 인용의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 논문에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 형식이 어서데이트 형식인데 보건의학 쪽에서 아주 활용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한 20, 30%는 APA 형식으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게 간호학 아니더라도 보건의학 쪽에서 활용되고 있어서 이 두 가지 형식이 있다는 것 정도는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요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APA 스타일, 저기 밴쿠버 스타일, 번호, 그 다음에 레퍼런스 순서대로 나열, 그 다음에 이게 APA 스타일, 어서데이트 스타일, 본문 안에는 저자와 연도. 그러니까 2015년에 이 프린스라는 저자가 어떤 걸 했나 봐요, 연구를, 뭐 아니면 언급을. 그런 거 있고, 여기 레퍼런스는, 알파벳 순으로 솔트가 되어 있어서 찾을 수가 있게. 근데 아주 혼용된 형태로 본문 안에는 저자와 연도가 있는데, 밑에는 번호 순이 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미스된 형태도 있는데 5%안 됩니다. 보건의학 쪽에서는. 저도 투구정 한 20년 동안 투구정 봤을 때 한 두세 번 봤나?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레퍼런스 작성하는 스타일도 규정이 있더라고요. 뭐 시카고 화학 쪽에서 쓰는 거, 어디서 쓰는 거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 보건의학 쪽에서 알아야 되는 거는 밴쿠버 스타일, 하버드 스타일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고 이거를 특히 이 APA 스타일을 그러니까 손으로 수작업으로 수정하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문 안에 이 인용 정보가 한 번만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얘를 지우고 레퍼런스를 번호를 수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얘만 지우고 레퍼런스를 수정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막 다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드노트는 꼭 쓰시는 걸 권해드려요. 논문 쓰시는 분들은 특히 선택 배제 필요하신 분들, SR이나 메타 쓰시는 분들도 막 대량의 몇천 건의 레퍼런스를 정리하실 때 저는 엑셀보다 엔드노트를 더 권해드립니다. 선택 배제하시기, 삭제하시기도 좋아서.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의 취향이시고 엑셀이 더 좋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그냥 권해드리고 대신 논문 쓰시는 분은 엔드노트 꼭 쓰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하시면은 지금 현재 데스크탑 버전, 온라인 버전은 용량이 적어요. 그래서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거는 전부 다 데스크탑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PC에 설치를 한번 하셔야 되는 그런 형태여서 선생님들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뭐 맥 쓰시는 분들은 맥 설치 파일이 따로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각각 사용하시는 PC나 노트북에 사용하시면 저장하셔서 설치하시면 되고, 뭐 여러 대에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으시고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만 하시면 원에 다 상관없이 노트북 세대 있으시면 세대 다 설치하셔도 전혀 상관없으시고 저희가 생각보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서비스하고 있으니까 뭐 다 설치하셔서 쓰시는 거 권해드려요. 근데 여기 재직 중이신데 뭐 서울대에서 대학원 다니신다 이러신 분 있을 수 있잖아요. 서울대 거 쓰시던가 저희 거 쓰시던가 둘 중에 하나만 쓰셔야 돼요. 이게 라이센스가 충돌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구독 범위가 좀 달라져요. 전자자원 구독 범위 커버하는 범위가 달라져서 둘 중에 한 군데의 기관 라이센스만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설치하셔갖고 사용하시면 좋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나중에 레퍼런스를 이렇게, 이게 우리 학위 논문 스타일이거든요. 스타일 적용하면 이렇게 잘 예쁘게 정리된 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널 약어명 처리하는 것도 다 바뀌어요. 바뀌고, 뭐 저자명 숫자까지도 다 세팅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스타일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레퍼런스 수집하실 때 꼭 엔드노트를 처음부터 쓰시는 걸 권해드려요. 또 중간에 하시려면 PC에 폴더 안에 PDF 예쁘게 담아놨는데 요거 다시 엔드노트 넘기려면 또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나는 오늘부터 레퍼런스 수집한다 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그 마음이 잘 안 먹히긴 하는데 마음을 딱 먹으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난 엔드노트 쓰겠어 뭐 정리 이렇게 하겠어라고 딱 계획을 세우시고 작성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거 말씀드릴게요. 이 스타일이 대학원 전공과 지도 교수님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 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돼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그 안에서 다 수정해 드리니까요. 스타일 파일 수정하는 거는 저희가 교육을 했었는데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잘 안 들으시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제공하는 걸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게 더 편하고 그래서 스타일 파일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필요하신 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웃풋 스타일은 엔드노트하고 워드 연동해서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엔드노트 설치하시면 워드 파일에 요건 지금 제가 캡처를 못 바꿨는데 2025예요. 지금 버전은. 그래서 엔드노트 2025라고 뜰 겁니다. 탭 메뉴가. 요게 있어야지만 엔드노트랑 워드 파일 연동되고 한글 안 되고요. 워드하고만 연동이 됩니다. 뭐 참고하셔갖고 쓰시면 되고 요건 후에 엔드노트 그 교육 한번 들으시면 아주 자세하게 들으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투고전화 선정 쪽으로 넘어갈게요. 투고전화 선정은, 사실은 교수님이 추천해 주시는 경우가 많고, 주변의 동료들,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주제의 메이저 저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글로 투고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 외에 투고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분석 자원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요즘에는 분석 자원들이 많이 나와요. 뭐, 각 출판사에서도 나오고, 뭐, 엘스비어, 와일리, 테일러 프레시스, 세이지, 이거 스프링거 전부 다 출판사인데, 출판사에서 저널 레커멘드 해주는 솔루션 자체를 다 무료로 개방하고 있어서 선생님들 들어가셔갖고 내 초록 제목 정도만 넣으시면 추천해줍니다. 단 이런 출판사의 분석 자원은 출판사 것만 추천해줍니다. 자기네 출판사 것만.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SCI 등재 여부 확인할 수 있고 저널 임팩트 팩터 값 당연히 확인하실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보여주는 솔루션들이 많아요. 그래서 출판사를 지정해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클래리베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매뉴스크립트 매처는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로 가져가기 때문에 출판사 제한이 없습니다. SCI 등재된 저널들의 저널을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를 사용해 주시면 좋고 그 외에 더 보겠다 하시면 출판사 사이트 분석 자원을 활용하시는 거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 사용법을 제가 사용법을 다 넣기에는 90분 교육이 시간이 너무 짧아서 나중에 이거는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셨다가 나중에 투고하실 때 또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 저희 도서 홈페이지나 내용 보시고 문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이 분석 자원 활용하는 거 동일한 내용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SCI 등재 여부인지, 펀메드, 매들라인 등재 여부인지, 뭐 스코퍼스 웹 오브 사이언스 등재 여부인지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웹 오브 사이언스 등재랑 SCI 등재랑 똑같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에 SCI 등재 학술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SCI 등재 학술지 당연히 체크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보고 있는 스코퍼스, 그 다음에 뭐 펀메드, EMBase 등재 학술지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요거 왜 확인하시는지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학술지에도 평가지표들이 있습니다. 이 학술지 저널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보시는 게 SCI 등재인지 아닌지를 많이 보시는 거고 이 저널이 그래서 영향력 지수 점수가 몇 점인지 요거를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SCI 등재인데 임팩트 팩터가 3점대 이상이야. 뭐 투과할 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하시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제 임팩트 팩터 값은 3점, 뭐 100점 만점에 3점 요건 아니에요. 요런 개념은 절대 아니고, 뭐 20점 몇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소수점 한 자리까지 나오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1번 지금 1등 저널이, 임팩트 팩터 1등 저널이 캔서인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는 뭐 몇백 점 몇, 이렇게도 나옵니다. 인용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인용을 많이 한다는 게 그 논문이 진짜 좋아서 인용을 많이 하는 것도 있어요. 많이 하는 것도 있는데, 출간되는 논문 양이 많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뭐 주간지, 뭐 개간지보다는 주간지에서 주간지가 훨씬 더 논문이 많이 나오겠죠. 그 저널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영향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논문이 좋다, 나쁘다를 100%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은 아닌데, 그래도 많이 볼 수 있는 투고 저널 확인할 때 SCI 등재 여부 뭐 이런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얘네들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얘네들은 다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등재되는 저널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지표로 확인하셔갖고 기준을 잡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CI 등재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서원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에 여기 있어요. 요 링크가 걸려 있어요. 가운데 딱 많이들 보셔갖고 여기 들어가셔갖고 이런 사이트에 내가 원하는 저널명이나 저널의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는 ISSN 번호를 넣으시면 검색이 됩니다. 전 네이처라고 캡처했는데 네이처 캡처해서 딱 들어가면 얘는 사이언스 사이테이션 인덱스 익스펜디드라고 SCI 현재 SCI 등재되어 있다라는 정보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저널은 SCI 저널이구나를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요거는 뭐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 이런 개념은 아니고 주기가 막 정해져 있어요. 뭐 3개월에 이렇게는 아니고 몇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한다라고만 공개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보다는. 근데 임팩트 팩터 값은 딱 1년에 한 번 6월쯤에 업데이트가 되는데 요 SCI는 실시간으로 검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1년 전에 봤더니 SCI 등재 저널이어서 투고했는데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투고하려는 시점에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거. 그러니까 등재인지 아닌지만 보는 거예요. 이거는 딱 그렇게 보시는 거고 주의하셔야 되는 거 ESCI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마치 SCI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얘는 SCI의 후보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ESCI급을 인정해 주는지 안 주는지에 대한 거는 학위논문 대체로 쓰시는 분들이나 교수 업적평가 받으시는 분들이나 확인을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후보지 데이터베이스라고 말하니까 누가 뭐라고 하셨던 경우도 있는데 설명하기 좋아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SCI 2로 다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더 잘 관리된 저널은 올라갈 것이고 아니면 드랍될 것이고 SCI 2에서 드랍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확인해 주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JCR, 임팩트 팩터 값. 지금은 저널 단으로 지금 평가 지표를 보는 건데 여기 있습니다. 임팩트 팩터. 예, 클릭하시면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요거 저희가 다 그 유료로 보고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저널명이나 ISSN 번호 넣으시면 이렇게 저널명 이렇게 나오고 클릭해서 보시면 정보를 보실 수가 있어요. 최신 IF 값이 저널 IF 값이 2024가 맞습니다. 2024 IF 값이 최신이 맞고 지난 3년치를 가지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오늘 2025년인데 2024가 최신이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맞습니다. 한 해 전 거에 3년치 이렇게. 올해 거는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까 얼마큼 인용됐는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요 저널 임팩트 팩터라는 사이트에서 SCI 등재인지 주제 카테고리가 뭔지도 보실 수가 있는데 요 하단으로 내려보시면 아이고 제가 캡처를 하나를 안 했네요. 하단으로 내려보시면 저널 임팩트 팩터가 몇인지 이렇게 나옵니다. 아예. 그래서 하단에서 몇 년도에 저널 임팩트 팩터 값이 몇이었다. 뭐 3.5였다. 뭐 1.2였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의 주요 저널들의 SCI 등재 여부나 임팩트 팩터 값을 한 번씩 시간 있으실 때 검색 한번 해보세요. 검색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뭐 임팩트 팩터 값 계산하는 법인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3년치를 가지고 얼마나 그러니까 출간된 논문하고 인용받은 횟수를 나눠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값은 아닌데 많이들 활용하고 있는 평가 지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페이지에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2023년에 뭐 저널 임팩트 팩터가 몇, 그다음에 자가 인용 제외한 저널 임팩트 팩터는 몇. 지표들이 굉장히 많아요. 평가 그 항목들이. 그래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세하게 좀 보시면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표도 보실 수 있고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뭐 줄어들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이 임팩트 팩터가 개별 논문의 퀄리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저널에 등재됐다고 해서 물론 등재된 것 자체는 축하할 일인데 그 자체가 논문의 퀄리티를 얘기해 주는 건 아니고 이건 다 저널 퀄리티에 대한 얘기다라는 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읽어보실게요. ESCI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읽어보고 오픈 어세스 저널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에 오픈 어세스 저널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관련된 정보를 넣어놨는데 제가 요거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걸려서 오픈 어세스가 어떤 것인지만 설명드리고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어세스는 내가 투고하려는 저널에 돈을 내고 투고를 하는 거고 그 돈을 내는 의미는 독자들은 무료로 보게 한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학술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문제가 되는 게 오픈 어세스 유형이 되게 많아요. 골드, 하이브리드, 뭐 그린 있는데 우리가 지금 돈 내고 오픈 어세스 하는 거는 사실 하이브리드가 많습니다. 와일리 뭐 오픈 어세스. 와일리 구독분을 저희가 구독하고 있는데 저자는 또 APC를 내고 투고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은 골드 오픈 어세스라고 하는 완전한 오해를 추세가 가고 있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고 있어서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는 읽어보세요. 오픈 어세스 종류 제가 표로 정리해 놓은 거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거를 넣은 이유가 APC 언제 지불하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셔갖고 말씀드리는데 투고하실 때 APC 내는 거 아니에요. 투고하실 때 APC 요구하는 데는 전부 약탈적 전월입니다. 통과되고 나서 APC 내는 겁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여기 넣었으니까 어, 논문 승인된 다음에 어디까지 공개할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APC 내는 겁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는 걸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APC 저희 지원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 와일리 뭐 여러 가지 출판사에 지원하는데 지금 와일리는 한 건 남았다고 뭐 공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보시고 도움 받으실 수 있는 거는 할인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하고 연관된 게 이제 부실 의심 학술지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ABC 내라고 먼저 얘기하는 거 약탈적 저널 MDPI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대량 발행 학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여기 도서 홈페이지에 정리해 놨습니다. 저희가 이 의심 학술지 얘기를 조금 따로 교육을 해야 되나 하는 것도 있는데 요즘에 워낙 많이들 공지가 되어 있고 잘들 아셔갖고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실 권해드립니다. 이거 이제 의미들 제가 일단 뭐 보셔야 되는지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MDPI가 왜 문제됐는지까지 정리해 놨으니까 선생님들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릴게요. 근데 뭐 MDPI라고 다 부실학술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전체 저널 출간된 것 중에 스페셜 이슈가 70%, 오리지널 아티클 30%.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게 문제점의 시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피어 리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저널들이 왜 자꾸 출간이 되느냐. 아직까지도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주의하셔야 되는 거 APC 절대로 돈 먼저 내지 마시고 메일로 온 거 2주 안에 피어 리뷰 빨리 해서 투고해줄게 절대로 투고하시면 안 됩니다. 메일에 있는 걸로 투고하시면 안 되고 내가 찾아서 그 저널 사이트에서 투고하시는 겁니다. 그거 대학원 선생님들 급하실 때 막 그런 메일 보시면 막 흔들리시는데 그거 하지 마시라고 강조하고 부실학술지는 서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 이렇게 와요 메일이 이렇게 오는데 막 2주 만에 1주 만에 해줄게 이렇게 하는데 다 가짜예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스팸 메일 처리하시고 보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AI 도구 활용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요 문제, 뭐, 과학적 글쓰기 보조도구, 요건 앞에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응인데, 요게 무슨 캡처냐면, 엘세비어 출판사의 투구 규정에 대한 건데, 대부분 그거예요. 저자는 AI 사용을 명시해야 된다. 이게 모든 출판사들이 굉장히 다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한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에요. 저자는 인간만 될 수 있고, 기본적으로 뭘 사용했는지는 투명하게 기술하여야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엘스비어는 워낙 대형 출판사기 때문에 문법, 뭐 맞춤법 이런 거는 적용하지 않음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이런 거 구분하지 마시고 일단 기술에 놓는 걸 권해드려요. 그 다음에 나중에 수정하고 빼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나중에 기억해서 쓰시려면은 빠지는 게 꼭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용하실 때 반드시 꼭
기술을 잘 해놓으시길 바라고, 뭐 이것도 똑같습니다. 플러스 학술지도 동일하게 AI 도구 이름이나 뭐 정리를 해서 공개해라라는 거. 그래서 AI, 요즘에는 AI 사용 이력 기록하는 프로그램도 나와 있고요. 관리하는 것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링크 통해서 들어가 보시면, 뭐 AI 유시즈 카드라고 해서 만들어서 이제 막 캠페인처럼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 형태로 뭐 공식적인 포맷은 없어요. 그냥 내가 기술해 놓은 게 있으면 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뭐 이 논문에서 무슨 작업했음. 이렇게만 기술해 놓으셔도 돼요, 일단은. 그래야 나중에 공개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나중에 제출해라! 라고 했을 때 제출하실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공개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그거를 참고하시고 AI 사용 기록도 잘 관리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침서에도 다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ICMJ에서 그렇게 권고했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이제 그걸 활용하시는 일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한번 읽어보시고, 어, 가장 마지막으로는 이제 논문 작성에 도움이 되는 AI 도구를 제가 표로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 내용을 다 하고 나면은 꼭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AI 도구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부분에 도움을 주는지를 1시간짜리, 1시간 반짜리 교육이 있고요. 요거는 제가 카테고리별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거라 이거 한번 참고하셔서 나중에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제 선정하시고 논문 시작하실 때 아이디어 생성하실 때 생성형 AI 쓰시는 거 저는 권해드립니다. 검증만 잘 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활용했는지만 기술 잘 해놓으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아까 윤리적인 내용에서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생성형 AI에는 절대로 개인정보랑 중요 정보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 회사에서 우리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백날 청날 얘기해도 오픈하지 않아요. 로그. 절대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절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자기 연구 주요 업적 넣으시면 안 되는 거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관련 도서들도 우리 고전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클래식한 부분도 꼭 활용하시면 좋고 이런 거 누구나 쉽게 작성하는 의학 논문 작성 저희 책 다 있거든요 도서관에 시간 되실 때 도서관 한 번씩 오셔갖고 책도 한번 보시고 이런 것들도 책이 다 업데이트 되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왼쪽에 있는 책은 기반이 ICMJ입니다. 나중에 나올 거예요. 안에도 내용이. 뭐 통계 관련 책도 있고 도구 어떻게 작성하는지도 다 있고 저희가 도서 꽤 많이 갖고 있으니까 도서관도 와주시면 저도 만나시고 또 도서도 보시고 공부도 하시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많은 양의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시간이 조금 한 3분 정도 시작을 3분 정도 늦게 했더니 오버됐는데 일단 제가 드린 자료를 잘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저희가 이 내용이 유튜브에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보고 싶으실 때 한번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질문사항은 그냥 메일이나 전화 주세요. 그리고 저 만나러 오시고 싶으셔도 오셔도 됩니다. 도서관에 오셔갖고 저랑 같이 논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하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